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호편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 배현진하고 정성구 지금 윤리위에 제소가 됐습니다. 배현진의 경우에는 정성구는 둘 다 아주 친한계 핵심으로 돼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지금 이 배현진이는요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 이번에 구의원, 시의원들 또 출마자들 뭐 사실 시당 위원장 영향력이 절대적이거든요. 예, 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있어서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친한계들의 반란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윤리 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한계에 대한 맹종뿐만 아니라 장동혁에 대한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배현진 아니겠습니까? 윤리 제소, 정성국이도 마찬가지. 예, 정성국이는 뭐 야 임마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국민의힘의 의총에서 아수라장이 되는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정성국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둘이 이제 붙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들께서 뭐 잘 아시죠?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이 김혜경. 자, 김혜경 여사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김혜경이의 배우자 실장 대선 때요. 했던 그 변호사를 갖다가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딱 감사원장이 2월 2일 날 제청했는데 그날부터 그냥 바로 사인해버렸어요. 이 얘기는 결국 보니까 이게 이혜훈이처럼 말이죠. 왜 그만큼 감사위원회의 정치적인 편향성이 공론화될 가능성이 큰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임명에 따른 여론의 후폭풍이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사인을 번개처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게 많은 파문을 야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감사원장도 민변 회장 출신, 요 인간도 민변 출신, 예, 그리고 이 대통령도 사실상 과거에 민변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은요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감사원의 독립성, 정치적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도 문재인 때 임명이 됐지만은 반기를 들고 결국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 보수당 쪽으로 와서 대선에까지 출마한 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그렇게 큰데 요 감사위원 하면요 중요한 감사와 관련된 결정권자 중에 한 명이에요. 왜? 감사원이 총 7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되지만은 7명 중에 4명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감사는 마음대로 하고 하기 싫은 감사는 마음대로 안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조선일보가 오늘 사설을 통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칼럼을 굉장히 중시해요. 예,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국민들이 칼럼을 안 봅니다. 이 논평 이런 거 잘 안 봐요. 아무리 좋은 칼럼이라 안 봐요. 네, 머리 아프니까. 예, 그냥 간단하게 딱 이 사건 중심에 정세도 별로, 정세 논평 해봐야 여러분들 잘 안 보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요, 지금 모스탄 대사, 좀 한동안 좀 뜸했는데, 모스탄 대사가 또 일격을 가고 나왔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다. 뭐 이거 알죠? 한강 기적. 네, 한강의 기적. 이거 알죠? 미러클 오브 한 리버. 자, 그런데 이제 한강의 기적이 끝났다. 예, 한국 기적의 종말. 이런 제목하에 칼럼을요, 미국의 데일리 콜러라고 하는 이 인터넷 매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기고를 했고, 요것을 지금 우리 국내에서 일부 이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쫙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국 기정당한 게 뭡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에 이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한미동맹 이런 거 아니에요? 요게 종말을 했다. 뭐 때문에? 사실상 이제 부정선거하면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부정선거론자들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분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인 분이 바로 모스탄 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 있으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어려운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누가 만들어놨는데 국민주권은 뭘로? 투표로. 근데 투표가 부정이야. 이런 말하자면 논리적 전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너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축은 바로 뭐냐? 중국의 개입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 이런 취지의 칼럼을 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스탄 대사의 주장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메인 뉴스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입니다. 배구 달성. 그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삼성동 사저도 다 팔리고 다 그랬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사저를 살 때 그 당시 언론이 많이 냈죠. 이 돈을 누가 냈느냐? 가세는에서 댔다.
근데 가세는 누구누가 했느냐? 법인 가세연하고 김세희하고 강용석이가 됐다. 예, 여기까지는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요 돈 중에 15억 원을 갚았다고 합니다. 바로 2달 후에 2022년도 그러니까 1월에 입주하고 이제 그때 등기 그 당시 이제 좀 그 뭐죠? 가세연에서 돈을 빌려서 딱 이제 그 다 정리가 끝났어요. 그런데 2달 후에 2022년도 3월에 15억 원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세연 측 입장에서는 10억이 남은 걸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유영아 변호사가 이제 뭐 그 당시 대리인 역할을 했고 지금은 이제 변호사 선임을 해서 이거를 대응한다고 하는데 10억 원을 지금 가세연 측에서는 내가 아직 다 안 받았다 이거고, 지금 유영아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다 받았다. 이게 이제 법적 싸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왜? 이게 10억 문제 중에 말이죠. 이제 책을 이제 옥중에서 썼던 글과 편지들, 답장들 뭐 이런 걸 모아서 책을 썼잖아요. 예. 그리움은 어디에나 생기지는 어디서나 생기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제목의 책. 그런데 이 책의 수익금을 한 10억 정도를 가세연에서 말하자면 김세희가 다 보장하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익금이 사실상 한 뭐 6, 7억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가세연 측에서는 누가 보장했느냐? 보장을 안 했다. 10억.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유영아,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소리야? 보장했잖아. 요거가 다툼이 돼서 이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인용을 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법으로 갔느냐? 김세연 측 주장에 의하면 요런 내용을 내용 증문에서 보냈는데 왜 이걸 안 받더라. 그러니까 이제 대책이 없으니까 가처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고요. 유영아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거 다 약속한 건데, 예, 이 수익을 10억 준다고 약속했는데 무슨 소리냐? 다 갚았어. 그래서 여기서 이 해설 문제 가지고 지금 이제 법의 심판을 받는 상황이 됐는데 상당히 참 안타깝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전직 대통령이고, 그 당시 이제 이 책도 이제 많이 팔아가지고요. 그 당시 이제 수익이 한 뭐 6, 7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10억 보장원 내에서 다 보장을 했어야 되는데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지키냐?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말이죠. 이 정치활동 저도 그랬잖아요. 이 일각에서 이번 장동혁 대표를 만나고 나서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전면에 등장한다. 그래서 상임 고문설도 있다.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종합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나올 뿐이 아니라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제가 그렇게 주장했는데 이번 이 사태만 하더라도 이런 것도 본인이 뭐 이제 이거와 관계없이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와 관계없이도 아이고 내가 무슨 뭐 정치판에 나오나 지금 아사리판이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와 관계없이 혹시라도 저는 뭐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이거 국민의힘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옛날에 선거 여왕 천막당사의 대표 요 시절로 들어가서 한번 살려볼까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짐새 가지고 어디 나가겠습니까? 예, 굉장히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가처분 신청에서는 김세희가 승리를 했지만은 이건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이 최소한의 명예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옥고도 시달렸고, 그래서 요거를 좀 좋은 방안으로, 좋은 방법으로 좀 나이세게 해결하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요 관련 내용들을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배현진이 관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윤리제소, 배신자 잘 당했어요.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정성국에 대한 제소도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둘 다 친한계 대표. 그래서 윤리위원장 지금 윤민우 윤리위원장한테 이제 제소가 됐고요. 이거는 윤민우 위원장이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라. 이게 질질 끄면요,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해서 또 난리가 나요. 분란만 커진다. 분란이 커지면 누가 좋아하느냐? 여권이 좋아한다. 그래서 속전속결로 빨리 이건 그러고 이게 뭐 명확하게 윤리에서 징계 처분할 사항이 된다 안 된다,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된다, 이거 금방 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배현진이는요, 배신자의 길을 걸으면서 현 지도부 체제에 강력히 도전하고 비판하는 장동혁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지금 이제 이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서울시당에서는요, 장동혁 지도가 지난달 29일 날 한동훈이를 제명하기 앞서서 수차례
입장문을 내면서 반발의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1월 27일 날은요, 이 소속 당협위원장 21명의 명으로 성명서를 내가지고요, 한동훈에 대한 징계를 처리하라, 정치적 해법을 찾아라, 이렇게 요청한 바 있고요. 그리고 같은 날 27일 날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의장, 협의회장도 서울시당을 통해서 입장문을 내면서 싸움을 중단하라, 그러면서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윤리에 제소하게 된 기본 취지는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서울시당 소속 당원에게 한동훈의 제명을 반대하고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강요. 네, 그래서 시당위원장은 왜냐하면요,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제명 이후에 장 대표하고 친한계 의원들의 갈등이 윤리 제소까지 결국 이어진 것 아니냐. 예.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을 지지하는 그런 성향의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그 당시에 정성국에 대한 윤리 제소 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 예. 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왜? 지금 이제 조강한 최고위원을 향해서 이게 국회의원에게 어디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번 의총 난장판이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이제 지금 어디다 대고 이런 말을 비판했다는 겁니다. 조강한은 본래 이제 원외 인사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런 논란이 되니까 정성국이는요, 조강한 최고위원이 먼저 야 임마 이런 표현을 썼고 이에 반발해서 고성은 오갔지만은 국회의원에게 어디다 대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강한 최고는 무슨 소리야, 나는 인마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이 고성국 박사가 얘기하고 있는 대로 판이 돌아가는 건 아니냐. 왜냐, 고 박사가 말이죠, 유튜브 채널 본인의 여기에서 해륜적 막말 정성국을 제명하라라는 제목의 9분 55초짜리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8일에도 배현진, 고동진 이런 사람들은 즉각 제명하라라고 하는 8분 40초짜리 영상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성국 대표가 이 말하는 대로 그 명단대로 윤리 제소 신청이 접수됐다, 그리고 논의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요, 누구라도 꼭 고성국 대표와 박사 갖고 얘기했다고 그 윤리의에 제소가 되고 안 했다고 안 되는 겁니까? 누구나 생각은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하니까 윤리 제소 당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고성국 박사를 끌고 들어가는 것은 고성국 대표 박사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다음에 김 여사, 이거는 정말 이거는 해도 너무해요. 자, 이재명 변호사들 얼마나 좋은 요직을 다, 당과 국회의원과 그 다음에 청와대 요직 꿰찼는데, 이제는 말이죠, 지금 이 김혜경 보좌했던 임선숙 변호사를 임기 4년에 감사위원을 임명한 거예요. 이게 공무원들이 말이죠, 죽어라고 평생 일해가지고 감사위원 되면 어마어마하게 승진한 겁니다. 배우는 차관급이지만은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는 게 감사위원 자리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감사위원은 지금 감사원의 주요 감사 계획, 감사 결과를 심의 의결하는 핵심 기관이 바로 감사위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이 탄핵되거나 실형 선고를 받지 않는 한 대통령도 함대로 면제시킬 수 없는 완전한 신분 보장이 되는 이 자리가 감사위원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런데 지난 2일 날 지금 이제 그 김호철 감사원장이 재청을 했고, 바로 이어서 지금 재가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신임 감사원에 임명이 돼서 바로 취임식까지 싹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번개로 가는 것이 간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번개 처리가 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언론에서는요, 지금 이제 지금 감사위원회에 서기된 임선숙 변호사가 감사위원으로 이제 임명 제청됐다 하니까 거부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가 언론계에 쫙 퍼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임선숙 변호사가 민변 출신인데다가 이 대통령도 당 대표였던 2022년도 9월에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바 있어요.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김혜경 보좌하는 후보 배우자 실장을 맡으면서 정치적 색깔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남편은 누구냐? 친 이재명계의 핵심인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또 남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나니까 아예 이런 비판 여론 일기 전에 싹 기정사실화시키자. 그래서
속전속결로 임명한 것이 아니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6년생이에요. 광주에서 태어났고 광주 살레시오 여고를 나오고 전남대 법대를 졸업해서 연수원 38기, 사법시험 38회 합격해서 변호사로 쭉 활동하고 있는데 완전히 민변입니다. 민변 광주 전남지부장,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냈고, 검찰 과거사위원회, 국무조정실의 정보본부 평가위원회, 그다음에 대검의 검찰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고요. 근데 이제 재청할 때 말이죠. 재청할 때 이런 정치적인 편향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인권 변호사만 지금 부각시켜서 재청을 했어요. 근데 뭐 재청할 때 뭐 두루두루 뭐 평하고 안 하고 간에, 이재명 지금 전 대통령이 당시 대표할 적에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했는데 임선수기를 모르겠습니까? 임선수기를 너무나 잘하는 거죠. 친명, 김혜경. 그러니까 임명했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참 기가 막히지 않을까? 기가 막히지 않나? 자, 그래서 이거 정말,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변호사들, 그 다음에 이제 김여사의 이 김여사, 측근 중에 측근이잖아요. 배우자 실장이면 뭐 최고 신복이죠.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사람을, 어차피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은 갖다 임명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적인 임명 현실이긴 하지만 너무나 노골적이다. 이런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도 말이죠. 정부 감시 감사위원 된 김혜경 여사 실장,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친구라 지인을 공직에 앉힐 수 있지만은 그것도 정도가 있어야 하고 피해야 할 자리가 있다. 왜? 감사는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에 소속하되 법으로 인사조직 예산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해 준다. 그런 자리에 자신과 가까운 민주당 의원의 아내이자 선거 때 김 여사를 보좌한 사람을 앉혔다. 감사위원한 직책의 의미를 일절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감사원은 정권교체 후 자신들이 했던 감사 결과를 하나 둘 뒤집는 중이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을 고발해서 감사원이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다음에 감사원이, 그리고 김 원장은 취임식에서, 지금 이 김호철 감사원장입니다. 지금 감사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의 위기를 겪으며 신뢰가 크게 흔들린 현실에 직면해 있다면서 저부터 어떤 외부 압력이나 간섭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번 감사위원 제청은 그 다짐과 정반대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될 조짐이다. 정말 큰일 났네요. 이건 이 정도로 여러분들의 평가에 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이제 모스탄 대사의 이제 요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일리 콜러, 여기에 게재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내용을 여러분께, 이 모스탄 대사의 요 내용, 요거를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제 이 내용들이요. 내용이 조금 긴데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일리 콜러, 미국 보수 매체, 한국이라고 하는 기적의 종말, The End of the Korean Miracl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평입니다. 자, 이거는요, 이 논평은요, 2026년 초에 K10회, 그러니까 코리아 보수정치 행동 컨퍼런스와 협력해서 제작된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국 내 부정선거 의혹, 사법부의 독립성 위기, 그리고 특히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경고하는 보수적 시각의 글이다. 첫째는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어요. 한국을 가드레일 없는 도로에 비유하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질 경우에 민주주의가 붕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과거 스리랑카, 루안다 등 등지에서 국제형사재판소 관련 임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이 지금 헌법적 완전성, 그 다음에 국민의 의지를 위협받는 심각한 단계에 와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5년도 6.3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의혹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국제선거 감시단위로는 그 당시 대선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산 조작 가능성, 우의조 투표지, 외세 개입 정황, 이런 것들을 포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공고했고, 중앙선관위나 A웹, 이런 한국기관이 이에 대해서 공개 토론이나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시민 탄압과 법치주의 훼손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부정 항의 시위 중에 경찰이 시민을 넘어뜨리는 영상,
그리고 이준석 방통위원장의 체포 장면 등을 사례로 들면서 진실이 땅에 내던졌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전쟁의 상징적 순간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중국과의 연계, 외세 개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무제한 전쟁, 초안전이죠. 도리에 근거해서 한국 내 사이버 침투, 그리고 언론 및 교육 장악 시도 등을 지적하고 한국이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력 하에 들어갈 위험에 처해 있다. 그리고 또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를 인용하면서 만약 외국의 선거 개입이 입증된다면 이는 단순히 국내 사안이 아니라 한미 간의 방위 의무 발생 사안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권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미에서 한국인이 중국의 장기 적출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말이죠.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국제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지금 이제 한국이 처한 이 야물한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이를 보완할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또다시 이제 칼럼을 개조해서 강하게 비판 포인트를 제기하겠다. 이런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국내 부정선거 문제를 적극적으로 미국 조야에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김세희, 이 가압류, 이게 신청이 인용이 됐습니다. 자, 법원에서 말이죠. 이 대여금 청구 소송 관련해서 10억 가압류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핵심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옥준서 씨, 이 책 출간의 수익금을 놓고 양측 입장이 갈려서 소송으로 비화가 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유영하 지금 국민의힘은요, 채무 금액이 10억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주 소송 과정에서 이거를 다투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뭐 조금은 복잡해요. 자, 이 집을 지금 현재 대구 그 달성 이 사저를 샀는데 총 25억 원을 빌렸어요. 그 당시 이거 25억 전액을 지금 가세현이 빌려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25억은 어떻게 해서 됐느냐? 지금 김세현이가 21억을 빌려줬어요. 강용석의 돈이 3억이 들어갔습니다. 가세현 법인이 1억이 들어갔어요. 그럼 25억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김세희가 이 21억은 돈이 어디서 나서 21억씩이나 줬냐? 그래, 이제 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땅 파는 돈이라 이겁니다. 땅. 과천에 있는 땅이 이제, 이걸 토지 보상금이죠. 토지 보상금 일종의. 그 돈으로, 지금 이제, 이 21억을 자기가 이제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보상금, 과천에 있는 땅.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개발이 되니까 이제 보상받은 돈. 요거를 전부 다 줬다 이겁니다. 이 돈을. 이건 사실, 대단히 큰, 용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요 중에, 지금 이제 15억 원은 2달 후에 변제했다는 겁니다. 그 15억 원 돈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났느냐. 지금 이제 요 15억 원을 변제했기 때문에 남은 돈이 이제 10억 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세현 측 주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저와 관련해서 25억 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래서 2022년도 1월부터 2월 17일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총 25억 원을 나누어서 송금한 내역까지 전부 가세현 측에서 공개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김세희는요, 박 대통령한테 빌려줬던 21억 원은 사비이자 도시의 땅 보상금이다. 그래서 과천에 있는 본인 명의 땅을 LH가 이거를 강제 수용하면서, 왜냐하면 거기 이제 아파트 지어야 되니까 30억 원을 보상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취득세는 그럼 누가 냈느냐? 유영하 의원이 3억 원을 선산을 받아서 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23년도 7월에도 유영하 의원은 뭐라고 밝혔냐면, 사저 구입 자금 25억 원을 가세현으로부터 빌렸고 그중 15억 원은 변제가 됐다. 남은 10억은 추후에 정산하려고 한다. 그리고 김세희가 여러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고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빌렸다. 박 대통령이 옥중에서 받은 지지자들의 편지와 답장을 묶어서 펴낸 책, 인쇄 등으로 일부 변제하고 남은 부분도 변제 계획이 세워져 있고 가족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로 이 김세희로부터 돈을 빌린 지 2달 만에 15억 원을
반환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어요. 그리고 김세희도 2022년도 4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15억 원을 갚았고 돈을 받자마자 또 다른 채권자인 강용석 변호사에게 3억을 송금했다. 그 문제는 이제 1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 서신을 책으로 만든 게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거든요. 수익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2021년도 12월에 이 책을 출간한 당시에 김세희는 책 수익금은 모두 다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가세에는 단 1원의 수익금도 가져가지 않는다. 재산이 거의 없는 박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도와야 한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때만 해도 참 안타까우니까 도와야 된다. 그래서 책이 많이 팔려갔고요. 서적 매출액이 총 19억 8,288만 5,517원으로 집계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김세희가 2022년도 2월 25일 날 공표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김세희는요,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서 기타 비용까지 제외하면 순수익은 6억 원이 채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어요. 6억 원이 채 안 된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측 관계자는 주간 조선하고 통화해서 뭐라고 했냐면 옥중 서신을 가세현에서 출간할 당시에는 김세희가 10억의 판매입금을 보장하겠다라고 구두로 말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억 원에서 이 판매입금을 뺀 15억이 남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빚진 15억 원을 가세현에 갚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0억을 보장했다 그러니까 25억을 뺐는데 10억은 보장됐으니까 내가 15억만 갚으면 되지. 그래서 15억을 다 갚았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 측 주장이에요. 그래서 가세현이 옥중 서신으로 7억 원가량을 벌었다고 알려왔는데 구두로 한 약속을 없었던 일셈 치고 이 계산에 따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빚은 3억이다. 3억이다. 왜? 옥중 서신 7억 벌었으니까 3억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돌연 가세현이 10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청구 소송한 것이다. 억울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답변서를 보낸 상황이다. 그리고 김세희는 주간조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히려 가세현이 이용을 한 것이다. 책 판매 입금으로 10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요, 남은 금액 10억 원에 대한 정산 협의를 위해 2차례 내용 증명을 유영하 의원하고 박근혜 대통령 측에 보냈지만은 모두 답이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허브 요청이 계속 묵살돼서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에 계실 때부터 가저 매입 과정과 책 출간 과정이 가세현이 도움을 드리는 부분은 언론에 공개된 내용보다도 훨씬 더 많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책 출간과 관련해서 해당 도서의 제작, 출간 과정은 유 의원의 제안과 지시에 따라서 가세현이 비용을 포함한 전 과정을 도맡았다. 그러니까 내가 뭐 법원에 이 가압류 신청하고 그랬다고 나 욕하지 마. 나 할 만큼 엄청 도와줬어. 이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도와드렸으면 끝까지 도와드려라. 내용 증명 안 왔으니까 이제 법률적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뭐 고소고발도 할 수 있겠지만 유영하 변호사 서울에 있는데 전화 걸어서 만나서 타협하면 되지. 이걸 갖다가 굳이 소송적으로 벌여서 그러지 않아도 참 어렵게 지금 견디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을 이거를 이렇게 이제 모든 도화 언론에 지금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참 안타깝지 않을까. 어차피 뭐 가세현 측에서 그 당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준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야 가세현 참 정말 김세희 좋은 일 하는구나. 얼마나 우리가 칭찬해줬어요. 그 칭찬을 다시 되찾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사님.